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인책입니다. 오늘 시작은 좀 이상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한쪽은 아무리 까마득한 과거 일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였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SK 당시 회장에게 넘어가서 SK 증권사를 인수하는데, 이 태평양 증권이었죠. 그 증권사를 인수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엄청난 비사를 당당히 말합니다. 대통령인 아버지가 그런 비자금을 주었다,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 돈이 종잣돈이 되어 지금 큰 돈이 되었다면 모두 국가에 되돌려 줄 것인가요?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면 쉽게 말해 검은 돈입니다. 이 노태우는 검은 돈에 연관되었다 하여 자신에게 권력을 물려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를 보낸 사람입니다. 한편 최태원은 자신은 다른 여자와 혼의 여자를 낳았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한편, 그러니까 본처하고 사이에 아이가 3명이 있는데도 혼의 여자를 낳았다고 당당히 얘기하면서 자신의 재산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어서 노소영과 나눌 수 없다고 말합니다. 1심 판결 뒤로 그 아내에게 생활비조차 끊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리 당당할까요? 도대체 최고 환경에서 자란 이 나라 재벌 부부를 무엇이 이처럼 도덕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괴물이 된 겁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의 이혼 소송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진 자, 배운 자들이 적어도 도덕적 문제에서는 큰 소리를 치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최태원은 노소영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는 1심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최태원 소유 SK 주식회사 주식에 대해 노소영에게 기여분이 있다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을 한 결과입니다. 1년 반 전 2022년 12월 1심 선고 내용은 최태원이 재산 분할로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노소영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액수인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최태원이 도덕성을 질타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최태원은 노소영과 별거 후에 불륜관계인 김의용 TNC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에 가액 산정이 가능한 돈만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불륜관계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다. 이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 아무리 재벌 회장이지만 가액 산정이 가능한 돈만 219억 원을 불륜에게 썼다면 돈을 마구 뿌리댄 것입니까?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부정적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권력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컸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SK그룹은 그렇지 않아도 권력과 친했습니다. 워크힐 호텔 인수부터 시작을 해서 SK의 전신인 대한수교공사, 이건 노태우 대통령이 수방사령관을 할 때였죠. 그때 선경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선경 소유가 됐습니다. SK텔레콤으로 재벌 반열에 올랐고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낸 현대그룹의 현대하이닉스를 불화받아서 지금 한국 재계에서 당당히 2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삼성 다음 이제 SK입니다. 그런 재벌 신화에 노소영의 기여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전체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태원 65%, 노소영 35%로 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최태원이 도덕성을 질타한 게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이 화제가 됐죠.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글쎄요, 가진 자들은 그런 겁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 정치판 인물보다는 정치할지 모릅니다. 지금 정치판에서 차기를 노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이재명과 한동훈입니다. 언론은 노골적으로 두 사람을 두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재명은 과연 대선에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재판을 받는 7개 범죄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리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벌써 2년째 재판을 끌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백인동 부지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상향한 것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아주 쉽게 증명될 사안입니다. 그런데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이 강행 규정으로 6개월 내에 1심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심리 중입니다. 법원은 재판을 끌면서 온갖 핑계가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바지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법원 앞에는 매주 화요일 이재명 재판의 지연을 규탄하는 차량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하지 못하는 항의를 시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늦어도 8, 9월이면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항소심, 상고심에서 봐주고 싶어도 다음 대선까지 이 재판을 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야당의 움직임은 바로 이재명의 이런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엠브렘 퍼블릭 그리고 K스tat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여론조사 다들 알고 계시죠? NBS 지표조사. 그 NBS 지표조사는 이번에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있었습니다. 우선 이재명 당대표 연임이 적절한가? 이런 설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9%, 반면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3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무려 77%, 그리고 조국당 지지층에서도 6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또 하나의 설문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 설문에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7%, 반면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3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번에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70%나 되는데 그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당 지지층에서는 부적절하다가 각각 70%, 72%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재명과 한동훈으로서는 생각보다 아주 나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에서는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고 한동훈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만 일반 국민으로 확대를 하면 거의 과반에 가까운 비율로 두 사람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이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국민 절반 이상은 그 두 사람을 차기 지도자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한편 이번 MBS 지표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9%에 불과합니다. 2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가 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마다 들쭉날쭉합니다만 갤럽은 20% 아래 초반대가 바닥이고
그리고 MBS는 20% 후반대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는 30%대 초반대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어떻든 MBS는 지금 계속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갤럽조사 역시 24%로 바닥에서 전혀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MBS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주 전보다 2%포인트가 내린 62%였습니다. 그래도 이 MBS 역시 한국갤럽과 마찬가지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를 넘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도는 어떨까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이 27%, 그리고 조국당이 12%, 개혁신당 3%, 정의당, 새로운미래 각 1%. 그런데 지지정당이 없다, 모른다, 무응답 이 세 개를 합치니 24%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대중이 신뢰하는 정당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합니다. 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할 때 사퇴 시한에 대한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30일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29일 각 의원들에게 당헌 당규 개정 시한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당대표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 미비 규정 정비라는 걸 실었습니다. 원래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 출마 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당헌 25조는 이렇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 시한에는 이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일정이 맞물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다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2027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임기는 8월까지인데 3월에 사퇴를 해야만 대통령이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놔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하나를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1인 정당입니다. 말하자면 당내 유일 권력자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위한 당헌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대표가 당대표 신분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그 원동력으로 대선에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자, 또 다른 논의가 있죠. 한편 이 지구당을 부활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측이 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측이 모두 똑같이 지구당 부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까닭일까요? 언론은 이재명은 탈당 사태의 당원 달래기용으로, 그리고 한동훈은 전당대회 등판을 앞두고 원외 세력화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두 당 모두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지구당 부활을 외치는 명분은 이렇습니다. 원외 인사들의 정치적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구당이 필요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치참여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지역당에는 사무원을 한 명 두고 연간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지역정치 활성화법 발의를 요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구당 부활과 함께 후원금은 현역 의원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에서도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은 5월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컨퍼런스에서 지구당 부활을 중요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도 지구당 부활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의 지구당 부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역시 페이스북에서 지구당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아니, 지구당이 있어야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겁니까? 참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지구당 부활의 명분은 지역 정치 활성화였습니다. 지구당을 통해 민심을 정치하고 원외 인사의 정치활동 공간을 보장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구당이 중앙 정치권에서 지역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지구당을 폐지할 때는 과도한 정치 비용이 들며 결국 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든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있었죠. 지구당 사무실 유지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결국 돈과 정치를 연결시킬 것입니다. 과거 지구당 제도는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세칭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폐지가 됐습니다. 지구당만 없으면 정치가 한결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말들이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죠. 그런데 왜 또다시 지구당을 둬야 한다는 걸까요? 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탈당 등 강성 당원들이 반발이 이어졌는데 이런 불만을 완화할 목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들이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하면서 지금 원내보다는 원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 대표도 원외의 선택이 결국은 결정할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지구당을 없앤 건 부패 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 것인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리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자, 요즘 제일 초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장담하건대 민주당 이재명일 것입니다. 그런 요즘 또 대장동 재판을 비롯해 위정교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러 부지런히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그 재판들은 하나같이 중형이 예상되거나 국회의원 자격과 곧장 직결이 되는 그런 재판으로서 그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간을 끄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정교사 재판과 공직선거법 재판은 마지막 결심 공판이 거의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아무리 편을 들어 재판을 끌고 싶어도 이제 세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서 더 끌다간 아주 의도적으로 재판을 끈다, 이런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러니 판사도 겁이 납니다. 게다가 역사가 이 재판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생각을 하면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두대가 놓인 광장의 한가운데로 이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입니다. 누구는 다음 대선까지 재판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광장은 분노한 시민들로 덮일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 국민의 시민의식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포퓰리스트의 면모를 이번에도 여지없이 내보였습니다. 이재명은 29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다 주지 못한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누구는 25만 원을 주고 누구는 20만 원을 주고 하는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연금개혁안에 이어 민생 관련 사안을 선점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면목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서 마치 엄청난 양보를 했다는 듯이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담감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말도 했더군요. 고소득층 매칭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매칭 지원. 이렇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을 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거기에 매칭을 해서 20% 부담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30% 부담을 하고 정부가 70%만 지원을 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 있다.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뭐 30%를 돈을 내서 100% 돈을 다시 받는다는 겁니까? 이재명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테니 여당과 대통령이 오로지 민생과 국민 삶을 고려해서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 이른바 영수회담을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줄까요? 지난번에 그렇게 대인통 당하고 나서 말입니다. 제 같아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급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치고 나오자 그 역시 포퓰리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 입장에서 달라진 것 없다. 원내대표 추경호도 기자 간담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권 주자죠. 이 나경원은 라디오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생활고로 힘든 분들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다면 기존의 제도를 써도 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건 역시 포퓰리즘을 다시 포장하는 것이 아닌가. 나경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의 목적이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코로나 지원금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고도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지원금 전 국민에게 다 줬지만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지금 구속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 아주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죠. 그 김호중의 팬들이 KBS에게 이재명과 조국의 방송 출연 정지를 촉구했습니다. 법은 만년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치고 나온 것입니다. 30일 디신사이드 김호중 갤러리는 KBS 한시적 출연 정지에 관련한 성명문을 통해서 KBS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가 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명목이라면, 그러니까 김호중의 일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선택을 한 KBS가 사회적 책무 다한다는 그 이유라면 국민을 기망했던 권력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에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의 부결을 업소했던 당선인, 이들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이는 조국과 이재명을 겨냥한 말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조국과 이재명을 겨냥한 말 밑에 4년 동안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여사도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임의로 좀 제외를 했습니다. 김호중이 KBS로부터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으니 이들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